지금 이란에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서울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물 관리 기술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헤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500만 명 대피를 언급했고 집안은 1년에 31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뭄이 이란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란이 스스로 물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물 사용량이 독일의 2배가 넘는다는 것, 수도 요금이 해외 평균의 27%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무겁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지 바로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란 물위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 테헤란에서 머지않아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댐이 4개 있습니다. 그중 나르뎀 저수율이 약 2%, 맘누댐은 약 1%, 아미르카비르 댐도 1%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일반 가정집 물탱크의 물이 2%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빈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수도의 상수원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음료수 한 병이 있는데 바닥에 한 모금 정도만 찰랑거리는 상태. 그것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함께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표수가 바닥났으면 지하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이란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수에서 잃어버린 물의 양이 211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소양강댐 저수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70개 분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통장 잔고와 같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카드값으로만 쓰면 결국 바닥이 납니다. 이란은 지난 20년 가까이 땅 밑 통장을 쉬지 않고 긁어써온 것입니다. 그러니 잔고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땅 밑에서 물을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가라앉습니다. 테헤란 집안이 1년에 평균 31cm씩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냐면 국제 기준치의 60배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하수가 꽉 차 있을 때는 땅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물을 다 빨아내면 스펀지가 쪼그라들듯이 집안이 푹 꺼지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한번 꺼진 땅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북서부의 우르미아 호수라고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주도 몇 배 크기였습니다. 그 호수가 1995년 이후로 면적의 90%가 사라졌고 지금은 사실상 완전 고갈 상태입니다. 호수 바닥이 소금 사막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연재해를 넘어서 나라 지도가 바뀌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테헤란 시민 1500만 명 대피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수도를 버릴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1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다 겪는 것인데 왜 유독 이란만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란의 물위기는 하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이란 정부가 자기 손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구조적 참사입니다. 시계를 1960년대 팔레비 왕조 시절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이란은 석유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왕은 서구식 근대화를 국가 비전으로 내걸었고 그 상징이 바로 댐이었습니다. 댐은 눈에 보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사진 찍기 좋습니다. 근대화의 기념비로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국의 강이라는 강에 전부 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댐을 세우면 물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댐을 많이 쌓는다고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대출만 계속 받는 것과 같습니다. 원천이 늘어나지 않는데 저수지만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한정된 물을 여기저기 나눠 담기만 하고 증발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1979년 혁명이 터졌습니다. 왕조는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이 새 정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대중을 붙잡기 위한 보조금 정치였습니다. 농업 용수는 사실상 공짜로 풀었습니다. 농사에 쓰는 전기도 거의 무료였습니다. 물값이 공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은 땅만 있으면 관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든 밭 한가운데든 파이프를 박으면 거기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밤낮 없이 퍼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란 전국의 관정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즉 50만 개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뚫은 것입니다. 에너지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농민 50만 명의 생업을 끊으면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척 하다가 결국 사후 허가증을 내주고 끝냈습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60년 동안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리는 동안 정부는 또 무엇을 했냐면 댐을 계속 지었습니다. 혁명이 끝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이 보유한 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개입니다.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무엇이냐면 이 600개 댐의 저수지가 지금 다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세계 3위인데 그 안에 담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르댐 2%, 맘루댐 1%, 아미르카비르댐 1%, 이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댐을 너무 많이 지어놓아서 한 군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가 정점을 찍는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트반드 댐입니다. 이란 남서부 카룬강에 세운 대형 댐인데 전문가들이 설계 단계부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가차란이라는 암염층, 즉 소금지층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댐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고이면서 소금이 녹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2011년에 담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카룬강 물의 염도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마실 수 있는 수준이었던 물이 피크 시점에 약 300배까지 짜졌습니다. 바닷물보다도 짠 수준입니다. 이 강물을 가져다 농사를 짓던 하류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추야자 40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란 남부 농민들의 평생 자산이었습니다. 수십 년 키운 나무들이 한 번에 소금물에 절여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누가 밀어붙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란 물위기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란의 댐과 인프라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가 있습니다. 하탐 알-안비아, 하탐 알-안비아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 소속인지 아시는 순간 그림이 완성됩니다.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입니다. 군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군부가 건설사를 끼고 국가 토목 예산을 받아서 댐을 짓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물마피아의 실체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강이 어떻게 되든 농민이 어떻게 되든 일단 시멘트를 부어야 월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한 가지 수치가 더 얹혀 있습니다. 이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4%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 국가 수자원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92%입니다. GDP 10%짜리 산업이 나라 물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물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게다가 그 농업용수가 공짜에 가깝고 그 물을 퍼올리는 관정, 절반이 불법이고 그 물을 가둬야 할 댐은 분부기업이 아무데나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테헤란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의 물 위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팔레비 시절의 과시형 토목, 혁명 이후의 포퓰리즘 보조금, 그리고 분부 건설사의 이권, 이 세 가지가 60년 동안 합쳐지면서 나라의 물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실타는 이란 스스로 장전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란과 거의 똑같은 사막 기후를 가진 나라 중에서 정반대 길을 걸어 오히려 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막이면 원래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란만 잘못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옆 나라가 정답지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기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막이고 강 같은 천연 수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리만 놓고 보면 이란보다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물을 수출합니다. 사막 국가가 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가 바닷물 담수화입니다. 대형 담수화 플랜트 5개를 돌려서 국민이 마시는 음용수의 약 80%를 바닷물에서 뽑아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열의 8이 어제까지 지중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수 재활용입니다. 이스라엘 폐수 재활용률이 약 90%로 세계 1위입니다. 한 번 쓴 물을 거의 다 농업용수로 돌려서 다시 씁니다. 이란은 이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1960년대에 이스라엘 회사 네타핌이 점적 관계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밭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작물 뿌리에 호스 구멍을 꽂아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증발하는 물이 없으니 같은 양의 농산물을 기존보다 훨씬 적은 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통장 탕진형이라면 이스라엘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저축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형입니다. 월급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전부 막고 쓴 돈을 다시 주워 담는 체질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같은 사막에서 물 부족국이 아니라 물 수출국이 됐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집에 정답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6년 3월의 일입니다. 전쟁이 물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제불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월 7일 이란 남부 캐슘섬에 담수화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란이 댐이 말라서 담수화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담수화 시설마저 당한 것입니다. 이 한 방으로 주변 30개 마을 식수 공급이 바로 끊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지갑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테헤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가 밤에는 수압을 낮춥니다. 물이 콸콸 나오지 않게 일부러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 배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생수를 마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급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인 물 배급제까지 검토 중입니다. 수도에서 말입니다. CSIS 위성 영상을 보면 테헤란 공급 핵심 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통 들어가는 물탱크에 한 통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페제시피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 부분 대피 불가피, 수도 이전 외 선택지 없다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느껴지십니까? 전쟁이 이것을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입니다. 4월 11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습니다. 핵 농축 기간을 미국은 20년 요구, 이란은 5년. 간격이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렬 발표 직후 트럼프가 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란이 닫아놨던 길목을 이번엔 미국이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 두바이유가 배럴당 168.75달러를 찍었습니다. 기존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결국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란 꼴이 납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짜 내 지갑 이야기고 내 전기요금 이야기고 내년에 받을 월급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1인당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302리터입니다. 독일이 127리터, 덴마크가 131리터입니다. 우리가 2배 이상 씁니다. 세계 3위 수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지 않느냐고요? 비도 자주 오지 않느냐고요? 그것이 함정입니다. 한국 1인당 가용수자원 양은 세계 153개국 중 129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펑펑 쓰게 됐을까요? 답은 수도요금입니다. 한국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 평균의 27.2% 수준입니다. 노르웨이보다 7배 쌉니다. 영국보다 6배 쌉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물이 거의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이니 아무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세탁기 2번 돌리고 샤워 길게 하고 설거지 물 틀어놓고. 이란이 60년 전에 정확히 이랬습니다. 보조금으로 물값을 눌러놓았고 국민은 펑펑 썼고 정치인은 표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란은 이미 통장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2배씩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물 문제가 지금 한국 산업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십니까? 삼성이 짓는 초대형 팹입니다. 이것이 송전선과 용수 인프라 문제로 약 3년 지연됐습니다. 왜냐고요? 대형 반도체 팹은 하루에 초순수만 38,000톤을 씁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불순물 하나 없는 초순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반도체가 나옵니다. 용인에 이 물을 공급하려고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월에 1단계 준공 목표이고 공정률 94.2%까지 왔습니다. 남한강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35년 2단계까지 가야 하루 107만 2천 톤 공급망이 완성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샤워가 길어질수록 세탁기를 헛돌릴수록 저 인프라가 더 빡빡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도꼭지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같은 물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나프타가 무엇이냐면 석유화학의 쌀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세제, 화장품 원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행 원유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북매 나프타 재고는 약 2주분입니다. 딱 2주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산업연구원이 계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틱시스 투자은행은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소비자 물가가 0.2에서 0.4%포인트 오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라면 한 봉지, 달걀 한 판, 버스 요금, 배달비까지 전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은 3개월 시나리오입니다. 4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168에서 192달러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물가와는 전혀 다른 게임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세계 3위로 쓰면서 수자원 순위는 129위입니다. 수도요금은 해외 평균의 27%입니다.
반도체는 용수 문제로 3년 밀렸고 원유선 7척은 발이 묶였고 나프타 재고는 2주입니다. 성장률은 1.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란은 통장이 바닥났고 우리는 아직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은 펑펑 쓰고 에너지는 남이 준 바닷길에 맡기고 요금은 정치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 반도체 공급망이 2026년 7월에 1단계 준공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금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카타르까지 특사단을 돌리면서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기지로 쓰고 싶다고 먼저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란처럼 그냥 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그 선택지를 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특사단이 4월에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카타르를 돌았습니다.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확보, 나프타는 최대 210만 톤 확보입니다. 이 숫자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기지로 활용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 산유국들도 한국 같은 대형 소비국 항만에 기름을 미리 쌓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위기가 거꾸로 협상 카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1단계 공사, 2026년 2월 기준 공정률 94.2%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남한강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이 공급됩니다. 2035년에 2단계가 완성되면 하루 76만 2천 톤이 추가됩니다.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팹 하나가 하루 초순수 수만 톤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그 물을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2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수도 요금은 해외 평균의 약 27% 수준입니다. 노르웨이가 7배, 영국이 6배, 미국이 4배, 일본도 1.6배 비쌉니다. 우리는 물값을 거의 공짜처럼 쓰면서 하루 302리터를 씁니다. 독일 127리터에 2배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담수화 플랜트 5개로 음용수 80%를 돌리고 폐수 재활용률 90%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사막기후에서 물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돈을 쓰고 값을 올리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입니다. 이 영상에서 세 번째 반복하는 문장, 이번엔 한국 데이터로 얹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이란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스스로 물을 죽인 것입니다. 이란은 댐 600개를 지하수 고갈 위에 쌓았고 관정 50만 개를 불법으로 뚫게 방치했고 농업에 물 92%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름 2억 7,300만 배럴을 미리 확보하고 용인에 하루 26만 5천 톤짜리 수도관을 깔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통장 바닥나기 전에 월급 관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란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란이 되는 길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값싼 물, 막힌 호르무즈, 늦는 인프라, 남 탓하는 정치. 이스라엘이 되는 길도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금, 미리 깔리는 파이프, 투자받는 기술, 협상 카드로 바뀌는 위기.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은 인프라이고 기름은 외교입니다. 둘 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끝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월급이고 우리 수도요금입니다. 이란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국이 다른 길을 걸을지 그것은 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뭄이 이란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스스로 물을 죽인 것입니다. 싼 물값, 농업 92% 낭비, 보조금으로 사막에 밀 심기.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같은 길에 어디쯤 서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사실상 공짜 수준이고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3위권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 확보 문제 때문에 3년이나 밀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남의 일 같지만 이란의 30년 전도 딱 이랬습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슷한 기후에서 물을 수출합니다. 재활용률 90%, 담수화로 식수 80% 공급.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란이 보여준 것은 절망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선택지가 있고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란과 한국의 진짜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이스라엘로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서 흐르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의 모습입니다.